호재가 떴습니다. 내용도 확실해요.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빠집니다. 이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늦었나 보다. 오늘 운이 없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매수 버튼 눌렀을 때 누가 팔았을까요? 거래는 혼자 못합니다. 내가 샀다는 건 같은 가격에 판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뜻이에요. 좋은 뉴스가 떴는데 그 사람은 왜 팔았을까요? 답부터 드릴게요. 그 사람은 뉴스를 못 봐서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봤고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보고 언제 들어올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인정하고 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산 그 자리는 누군가가 팔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문장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순서가 왜 자꾸 안 먹혔는지 답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엔 지표가 안 나옵니다. 차트도 거의 안 나와요.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지표는 이미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3년 뒤에도 그 지표를 켜고 있느냐 겁니다.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자, 방금 그 상황부터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호재를 보고 샀는데 빠졌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뉴스를 제대로 못 읽었나? 더 깊게 알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세요. 금리 보고 지표 보고 매크로를 팝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 매크로를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왜 그걸로도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 우리 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미국 국채가 오른 거랑 반도체 주식 떨어진 거랑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자산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국채, 나스닥금, 비트코인, 환율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돈 웅덩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돈이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그 중에 국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 주는가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모든 자산의 기준선이 됩니다. 금리 5%라는 건 모든 위험 자산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5% 이상 벌어올 자신 있어. 높이 뛰기 바가 올라간 거예요. 선수 실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기준이 올라갔는데 결과는 똑같이 탈락자가 쏟아집니다. 그럼 왜 하필 반도체가 제일 크게 맞았을까요? 반도체나 AI는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몇 년 뒤 벌 돈에 대한 기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숫자로 보시죠. 10년 뒤에 100만 원 받는 권리가 있어요. 금리 3%면 지금 가치로 약 74만 원입니다. 금리가 5%로 오르면 약 61만 원, 100만 원은 그대로인데 13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기업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실적 전망도 그대로입니다. 기준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는 미래가 멀수록 커집니다. 기둥에 밧줄로 공을 매달아 보세요. 밧줄이 짧으면 기둥이 흔들려도 공은 조금 움직여요. 길면 조금만 흔들려도 크게 휘둘립니다. 밧줄 길이가 이익이 얼마나 먼 미래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금리가 흔들리면 반도체와 AI가 제일 크게 휘둘립니다. 답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면서 뭔가 배운 것 같은 기분 드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안다고 여러분 단타 매매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단타를 해요. 문봉 보고 몇 시간 안에 나옵니다. 저런 매크로 지식은 내 트레이딩 실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차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유 3가지 깔아 드릴게요. 하나,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기업이요? 정부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거래한 두 사람이 정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채권 딜러가 먼저 반응하고 알고리즘이 밀리초 단위로 붙고 기관이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읽는 시점에는 시장이 벌써 움직인 뒤에요. 뉴스는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계 기록이에요.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랐는데 경기가 좋다는 뜻이네? 하면서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시장은 재료 자체가 아니라 지금 뭘 무서워하느냐에 반응하거든요. 침체가 무서운 국면이면 금리 상승은 경기가 살아있다는 호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국면이면 똑같은 금리 상승이 물가가 안 잡힌다는 악재가 돼요. 똑같은 숫자인데 정반대로 읽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민망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논리요. 그날 안 맞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미래가 먼 자산일수록 금리에 크게 휘둘린다. 밧줄끼리 얘기. 그 논리대로면 그날 제일 크게 빠져야 하는 건 누구겠어요? 엔비디아죠. 미래 기대가 제일 크게 실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퍼센트대에 빠졌습니다. 대신 마이크론이 7%, 샌디스크가 9% 빠졌어요. 밧줄이 더 짧은 쪽이 2배, 3배 더 맞은 겁니다. 왜냐면 그날 유가도 올랐고 메모리 쪽 개별 악재가 따로 있었고 그 종목들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였거든요. 제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논리는 맞아요. 다만 그날 가격을 움직인 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뉴스는 원인을 하나로 정리해야 하니까 금리 때문이라고 씁니다. 시장은 원인을 하나로 안 씁니다. 그건 기자가 쓰는 거예요. 같은 입력값의 출력이 여러 개면 그건 신호가 아닙니다. 셋, 시간축이 다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크로는 주 단위, 월 단위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단타는 분 단위, 시간 단위예요. 금리 상승이 실물에 닿으려면 기업이 자금 계획을 다시 짜고 투자를 미루고 실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빨라야 몇 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15분봉 보고 30분 뒤에 나올 거잖아요. 계절과 날씨의 차이입니다. 지금이 겨울인 건 알아야죠.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하니까. 그런데 겨울이니까 오후 3시에 눈이 온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계절은 옷차림을 정하고 오늘 우산은 오늘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봅니다. 차트는 금리, 유가, 수급, 심리, 뉴스가 전부 반영된 결과값입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이 가격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누군가 주문을 눌러야 해요. 세상의 모든 재료는 주문이라는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만 가격이 됩니다. 그 주문이 쌓인 게 캔들이고요. 강물의 수위와 같아요. 상류의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도 됩니다. 수익의 하나면 물이 불었는지 압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차트가 뉴스보다 선반영한다가 이 의미예요. 다만 오해는 마세요. 금리 급등하는 날은 변동성 자체가 커집니다. 이런 국면이나 주요 매크로 발표날 매매를 피하라고 하는 게 그 이유고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용도가 다른 겁니다. 방향을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는 도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이유 3개를 드렸죠. 이미 반영됐다. 해석이 뒤집힌다. 시간축이 다르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정보는 그렇게 빨리 반영되고 왜 같은 재료가 정반대로 읽힐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셋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파보면 인트로에서 드린 질문이랑 정확히 맞나요? 나한테 판 그 사람은 누구였나? 여기가 오늘 영상의 심장입니다. 금융시장은 모두를 돈 벌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은 대부분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다 같이 성적 오르고 회사가 잘 되면은 다 같이 월급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하는 선물 시장은 더 명확합니다. 내가 번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누군가의 계좌에서 왔습니다. 내가 롱을 잡아 익절했다는 건 그 자리에서 숏을 잡았거나 손절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수수료와 펀딩비까지 빠져나갑니다. 참가자 전체 합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모두가 잘하면 모두가 번다가 성립하지 않는 곳입니다. 인트로에서 드린 질문, 이제 답이 나옵니다. 나한테 판 그 사람은 누구였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구조 안에서 나보다 한 발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에서 아까 그 3가지 이유가 전부 갈라져 나와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게임이니까 정보를 먼저 쓴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정보는 순식간에 반영돼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게임이니까 다들 남이 뭘 무서워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가 국면에 따라 뒤집혀요.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굴러가게 설계된 곳입니다. 첫 번째, 여기는 정답이 없는 곳입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하거나 일반인은 쓰지도 못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명확한 정답은 안 나와요. 아직 컴퓨터가 덜 좋아서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 계산력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 예보는 계속 정확해집니다. 왜냐면 구름은 예보를 안 듣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예보를 듣습니다. 누가 내일 비트코인 오른다는 완벽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대로 사람들이 오늘 삽니다. 그럼 오늘 올라버려요. 예측이 퍼지는 순간 예측의 값어치가 깎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살 빼는 법 몰라서 살 안 빠지는 사람 있나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런데 다들 그대로예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정답이 알려져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가 부족해서 못 버티는 사람, 손실나면 규칙을 바꾸는 사람, 알면서 그냥 안 하는 사람.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
RSI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는 줄어들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이 오늘 영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방금 그 본질 때문이에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게임이니까 모두가 아는 정답은 정답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공개되면 아무도 반대편에 서주지 않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확률만 남습니다. 정답이 없다면 남는 건 확률입니다. 그리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예요. 서로 다른 층위의 근거를 겹쳐보는 것. 승률 60%짜리 근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독립적인 근거를 하나 더 겹칩니다. 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승률이 몇으로 오를까요? 84%? 아닙니다. 40 곱하기 40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틀린 계산이에요. 69%입니다. 김 빠지시죠? 저도 처음 계산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계좌가 안 터집니다. 근거 2개 겹쳤다고 84% 승률인 줄 알고 사이즈를 2배로 키우면 그 순간 이 매매는 도박이 돼요. 62, 69가 되는 겁니다. 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9%가 100번, 1000번 쌓이면 그게 트레이더와 도박꾼을 가릅니다. 엣지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립적인 근거여야 해요. RSI 켜고 스토캐스틱 켜고 CCI 켜고 셋 다 과매도로 나왔어요. 근거 3개 같죠? 아닙니다. 하나예요. 셋 다 같은 가격 데이터에서 나왔거든요. 같은 사람한테 3번 물어보고 3명이 동의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층위가 달라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서가 이겁니다. 가장 아랫부리에 센티멘터를 둡니다. 지금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인지, 어디에 몰려있고 어디서 겁먹고 있는지. 가격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아까 본질이랑 다시 만납니다. 내 수익이 남의 계좌에서 온다면 가장 확실한 수익원은 누구일까요? 선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제 청산 당하는 사람, 손절선이 걸려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도 못 버텨요. 자동으로 주문이 나갑니다. 여기서 아까 하신 생각 제가 맞춰볼게요. 정보는 다 반영된다면서요? 그럼 청산 자리도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반영되는 건 정보고 청산 자리는 정보가 아니라 제약입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해풍 온다는 뉴스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럼 아무도 피해 안 봐야 하는데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죠. 배달은 나가야 하고요. 아는 거랑 피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청산도 똑같아요. 내 포지션이 어디서 청산되는지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런데 증거금이 부족하면 나가야 해요. 알아도 못 피합니다. 정보는 알려지면 사라집니다. 제약은 알려져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려있는 자리가 가장 예측 가능한 주문 뭉치가 됩니다. 센티멘터를 본다는 건 감정을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강제 주문이 쌓여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봅니다. 지금 환경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지 불확실한지. 방향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오늘 게임의 난이도를 아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차트에서 결론을 냅니다. 여기가 휩소 나올 자리인지 정석대로 갈 자리인지 흐름상 한 번 더 눌러야 하는지 이제 올려줄 자리인지. 센티멘털과 매크로에서 만든 가설을 차트에서 확인하고 대략적인 틀을 짜서 시각적인 계획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차트는 이 모든 판단이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센티멘털이 뿔이라면서요? 근데 왜 95%가 차트냐?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 셋은 점수를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릅니다. 운전으로 생각해보세요. 매크로는 오늘 차를 끌고 나갈까 말까입니다. 눈이 펑펑 오면 안 나가요. 이건 점수가 아니라 스위치입니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센티멘털은 어느 길이 막히나입니다. 어디에 차가 몰려있는지 보는 거죠. 방향을 정합니다. 차트는 언제 차선을 바꿀까입니다. 실제로 핸들을 꺾는 순간이에요. 셋이 같은 일을 나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크로는 오늘 칠지 말지, 센티멘털은 어디를 볼지, 차트는 언제 들어가고 얼마나 걸지. 그럼 95%는 뭐냐? 시간입니다. 매크로랑 센티멘털은 하루에 몇 분이면 끝나요. 발표 일정 보고 어디에 몰려있나 보고 끝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차트예요. 그래서 95%입니다. 권한이 5%라는 뜻이 아니라 손이 가는 시간이 5%라는 뜻이에요. 매크로는 5%짜리인데도 오늘 매매를 통째로 막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니까요. 아까 본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모두를 돈 벌게 해주는 곳이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금융시장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반박하셔도 됩니다. 다만 끝까지는 들어보세요. 우리는 유교 사상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굴러간다고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센티멘털적인 접근은 불가능해집니다. 센티멘털을 본다는 게 뭐라고 했죠? 어디서 사람들이 물려있고 겁먹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 자리를 향해 가격이 움직인다는 걸 인정해야 카페예요. 즉 누가 털리는 걸 전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기 싫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곳이에요. 나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랑 똑같아요. 환자가 불쌍하다고 진단이 바뀌면 안 되죠. 이 사람 착하니까 암 아닐 거야. 이러면 의사가 아닙니다. 착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진단하는 순간에는 착함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착한 것과 착해 보이는 것, 이 둘은 많이 다릅니다. 제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착한 건 멘탈이 약하면 애초에 성사가 안 돼요. 진짜 착한 건 대부분 불편한 걸 감수하는 일이거든요. 거절하기, 싫은 소리 하기, 손해보고 원칙 지키기, 전부 멘탈이 필요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의 친절은 착한 게 아니라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딩에서 그대로 나와요. 손절 못하는 사람,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틀렸다는 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물타기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못 파는 사람, 배짱이 아니라 욕심을 못 잡는 겁니다. 셋 다 뿌리가 같아요. 불편한 사실을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사실은 원래 불편해요. 모두를 벌게 해주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랬으면 좋겠는 대로가 아니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지표를 줘도 못 씁니다. 지표가 숏을 가리켜도 손이 안 나가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알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준비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이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시장은 남이 실수할 때 내가 버는 곳이에요. 그럼 남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오는지는 내가 못 정해요.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자리에 있는 것.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그날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떠요. 지치거나 조급해서 아무데나 들어갔다가 털리거나. 그래서 실력보다 먼저 필요한 게 버티는 힘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트레이딩이랑 아예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해야 해요. 밭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똑같은 씨앗, 똑같은 땅, 똑같은 날씨. 1년 뒤 한 명은 수확했고 한 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재능이요? 아닙니다. 운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 명은 매일 나갔고 한 명은 기분 좋은 날만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멘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농부의 꾸준함, 할 거는 무조건 한다. 이걸 길게 꾸준히 하면 멘탈이 강해져요. 근데 이거 좋은 말로 들리고 끝나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루에 그대로 대입해서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오늘 시장은 내가 고른 게 아닙니다. 아침에 차트를 켰어요. 어제까지 잘 먹히던 자리가 오늘은 다 깨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장이 왜 이래? 이건 조작이지. 그 시간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도 유가가 튀는 것도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들어갈지 말지.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뭐가 발표되는지 본다. 변동성이 어떤지 본다. 그리고 오늘 게임의 난이도를 정합니다. 거친 날이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날도 매매입니다. 기록에 남기세요. 오늘 안 들어감. 이유는 이것. 이 한 줄이 남아야 그게 판단이 되고 안 남으면 그냥 논날이 됩니다. 농부가 비 오는 날 안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안 나가는 것도 농사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순간 멘탈의 절반이 해결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못 바꾸는 걸 바꾸려고 힘을 쓸 때예요. 물. 진입이 없어도 할 일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가 안 나왔어요. 하루 종일 봤는데 셋업이 하나도 안 떴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뭘 하셨어야 할까요? 차트에 다음 자리를 마킹해놓고 시나리오를 쓰고 어제 매매를 복귀합니다. 진입만 없었지 할 일은 다 있어요. 반대 상황도 봅시다. 오늘 크게 먹었어요. 그럼 내일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3번 연속 깨졌으면 며칠 차트를 안 켜게 되고요. 여기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단
단기 결과는 거의 운입니다. 승률 60%짜리 좋은 기법으로도 3번 연속 지는 일 흔합니다. 확률적으로 당연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행동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운에게 내 규칙을 맡기는 겁니다. 운 좋게 이긴 날 사이즈를 키우고 운 나쁘게 진 날 규칙을 바꿔요. 결국 남는 건 아무 규칙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학이 행동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행동이 수학을 결정해야 해요. 농부는 오늘 딸 게 없어도 나갑니다. 어제 많이 땄어도 똑같이 나가요. 결과가 행동을 흔드는 순간 그건 농사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나리오를 일기처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기는 좋은 일 있는 날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셋, 계좌는 다음 주에 안 바뀝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음 달 수확을 기대합니다. 이번 달에 계좌 2배 만들겠다고요. 농부한테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그럼 씨는 언제 뿌리고? 씨 뿌린 다음날 수확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중에 확인 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3년간 꾸준히 시황을 썼습니다. 그 전에 한 것들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되니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3년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썼고 나쁠 때도 썼어요. 맞았을 때도 썼고 틀렸을 때도 썼습니다. 이 마지막 게 중요해요. 틀린 날에도 쓰는 게 진짜 꾸준함입니다. 맞은 날만 쓰는 건 자랑이고요. 여러분 저널도 똑같아요. 잘 먹은 매매만 기록돼 있는 저널은 저널이 아닙니다. 앨범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하면 3년 써도 소용없습니다. 진날에 오늘 망했다라고 쓰면 그건 저널이 아니라 한풀이에요. 요리를 망쳤다고 쳐봅시다. 맛 없었다라고만 적으면 다음에 또 망해요. 재료가 상했는지 물이 샜는지 타이밍이 늦었는지를 적어야 다음에 안 망합니다. 매매도 똑같아요. 아까 셋으로 나눴죠. 오늘 칠지 말지, 어디를 볼지, 언제 들어갈지, 졌으면 그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적으세요. 칠 날이 아니었는데 친 건지, 자리는 맞았는데 타이밍이 빨랐던 건지, 아니면 다 맞았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진 건지, 이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다 맞았는데 진 날은 고칠 게 없습니다. 그날 규칙을 바꾸면 오히려 망가져요. 그런데 이걸 안 나눠 적으면 진 날은 전부 똑같이 내가 못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안 고쳐도 될 걸 고치기 시작해요. 3년치 저널이 쌓였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밭에 매일 나가긴 했는데 어느 일항이 안 됐는지를 안 봤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 밭에 나간 것 뿐이에요. 아까 밭 2개 보여드렸죠. 똑같은 씨앗, 똑같은 땅, 똑같은 날씨였습니다. 달랐던 건 발자국 숫자 하나였어요. 차트를 켠 날, 시나리오를 쓴 날, 안 들어가기로 판단한 날, 그게 여러분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영상 맨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번 돈은 누군가의 계좌에서 왔다고 했죠?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잃은 돈도 누군가의 계좌로 갔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밭에 나와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자산은 하나의 기준선 위에 서 있어서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건 신호가 아니라 오늘 환경을 아는 용도예요. 이미 반영됐고 해석이 뒤집히고 시간축이 다르니까요. 둘, 이 시장은 모두를 벌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고 남는 건 확률이에요. 근거는 곱하기로 작동하고 층위가 달라야 합니다. 셋, 순서로는 센티멘털이 먼저지만 비중으로는 95%가 차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3년, 5년 유지하는 힘은 농부의 꾸준함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요, 제가 매일 쓰는 시황이랑 제가 만든 지표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솔직히 아무한테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씨앗은 밭이 준비된 사람한테 줘야 의미가 있거든요. 밭 안 갈아놓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줘도 땅바닥에 굴러다니다 맙니다. 씨앗이 나빠서가 아니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하나 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이 3개 해주신 분들한테만 드릴 겁니다. 에이, 유튜버들 다 하는 소리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30초짜리 밭도 안 가는 사람이 3년짜리 농사를 짓겠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이면 이미 그 30초는 하실 분이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하실 분들 고정 댓글 상단 링크 확인해주세요. 방에 들어오시면 시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보스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오늘도 밭에 나오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